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이비인후과에 근무하고 있는 송재준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명과 다양한 뇌질환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의 정확한 정의와 그 증상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명은 외부에서 뚜렷이 소리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주관적으로 소리를 느끼는 증상, 질병을 말하는데요. 주관적 이명과 객관적 이명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 이명은 우리 몸 속에서 자체적으로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전달하는 이소골에 작은 근육들이 붙어 있고 그 근육이 수축할 때 소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 주위에 혈관에서 혈류가 지나가면서 소리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외부에서 의사나 또 환자 자신이 소리를 직접 청취하거나 들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주관적 이명은 이런 객관적인 이명이 아닌 신경계의 과흥분을 인해서 소리를 느끼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바깥쪽 귓볼 주름이 이명고라고 해서 청력 문제나 이명을 미리 알 수 있는 징표가 된다고도 하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그런 보고도 과거에 있었지만 귀 주름만으로 뭐 이명이나 청력을 이렇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명이 있는 경우에 난청 초기에 하나의 증상으로서 이명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전에는 이명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명이 생겼다고 하면 난청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난청 초기는 아닌지 한번 의심하고 진료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귓볼 주름과 어떤 청력의 연관성 자체에 대해서는 예전에 연구 결과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연구가 한편 있었지만 후속 연구나 그 이후에 많은 연구들이 보고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명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이 경험하는 만성 주관적 이명은 스트레스나 또 난청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달팽이관의 유모세포가 조금씩 손상되면 그 유모세포와 연결되어 있는 청각계의 뇌신경들이 흥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에 소리가 없는 상태에서도 내 청각 피질의 뇌세포가 흥분하기 때문에 소리를 느끼는 그런 주관적 이명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이런 이명들이 급성으로 생겼다가 만성화되는 데는 스트레스나 자율신경계 이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면이나 스트레스, 우울증이 있는 경우, 또 업무적으로 너무 힘들거나 육체적으로 피로가 있거나 이런 경우 모두 만성 이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혹시 목이 긴장되어 있거나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이런 것도 관련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목이 긴장돼서 목에 통증을 느끼거나 또 뻐근한 그런 경우도 이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나쁜 경우에도 이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치료에서 혈액순환 개선제를 이명 때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명 증상을 그냥 방치해 두면은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명은 단순히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그런 증상이 아닙니다. 이명이 지속되면은 이명 소리로 인해서 다른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잘 못 들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나 일상생활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저하돼서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이명과 난청이 인지기능 악화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치매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이명의 원인이 우리가 먹는 식품들 속에 있는 중금속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일정 부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드뮴이나 납 같은 유해 중금속을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쌓이게 되고, 결국 그런 중금속들은 달팽이관의 유모세포를 손상시키게 되고 난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중금속 섭취는 이명과 난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명 증상이 좀 있다면 중금속이 많을 수 있는 바다 생선이나 해조류들을 좀 피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바다 생선 중에서도 포식성 어류, 그러니까 작은 어류를 잡아먹고 사는 그런 어류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참치를 들 수 있는데요. 그런 생선들의 경우는 생태계 내에서 중금속이 점점 더 쌓여서 높은 농도로 체내 중금속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선들은 적정한 양만 섭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 치료를 위해서 백색 소음이나 특정 주파수를 틀어놓는 유튜브 영상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도움이 될까요?
맞습니다. 지나치게 조용한 것은 오히려 이명에 좋지 않습니다. 이명 치료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이명이 들리는 환경을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중에 이명이 언제 잘 들리는가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도 자기 전에 주변이 조용할 때일 것입니다. 실제 많은 환자분들이 잠자기 전에 이명 소리가 들리고 이명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불안해져서 잠을 자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정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자기 전에 이명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면 스마트폰으로 빗소리나 음악 소리, 물소리 같은 것을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틀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귀를 마사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얼굴 부위의 감각은 3차 신경이라는 그런 뇌 신경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3차 신경은 그런데 이 청각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신경 부위를 우리가 만지거나 자극을 주게 되면은 이명이 작아지거나 반대로 커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귀 부위를 마사지하거나 얼굴 부위를 만져서 이명이 감소한다면 일시적으로 그런 것들은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치료는 될 수는 없습니다. 이명 치료를 위해 그럼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객관적인 이명의 경우 일부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객관적인 이명의 원인 중에는 이소골과 연결된 근육의 수축으로 인해서 근육이 경련을 하고 수축할 때 이소골을 움직여서 이것이 소리로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수술적으로 이 근육과 이소골의 연결을 끊어주기도 합니다. 둘째로는 박동성 이명이라고 해서 이것도 객관적인 이명의 하나인데요. 뇌 주위에 또 귀 주위의 혈관에서 피가 지나가면서 혈류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휙휙휙 하는 맥박과 같은 그런 소리가 나는 건데요. 그런 혈관에 이상이 있거나 혈관 기형이 있는 경우 수술적인 처치를 통해서 이런 이명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명을 치료하는 데는 좀 소요 시간이나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명은 사실은 특히 만성 주관적 이명의 경우 한 가지 치료법만으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약물 치료도 우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약물 치료만으로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디지털 치료기기나 또 미주신경 자극을 통한 신경 조절 치료를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만성 주관적 이명은 한 가지 약물만으로는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약물에 더해서 인지행동 치료에 기반한 디지털 치료기기 또 미주신경 자극을 통한 신경 조절 치료 등을 병행해서 치료해야 하고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간의 꾸준한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치료하신 이명 환자분 중에 좀 가장 인상적인 치료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도 최근에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와 외이 미주신경 자극을 이용한 신경 조절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디지털 치료기기를 적용한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우리가 이명 점수를 평가할 때 100점 만점에 설문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분의 경우는 거의 100점 만점에 80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명이 심한 상태였는데요. 6주간의 디지털 치료기기 치료를 하시고 나서는 이명에 대한 걱정과 불안 그리고 내가 또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해소가 되면서 이명 점수가 0점으로 거의 완치가 되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자분도 기뻐하셨고 저희도 보람을 느끼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혹시 이명과 난청의 개념을 조금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명이라는 것은 귀에서 소리가 나는 그런 질병을 말하는 거고 난청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청력이 나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난청과 이명은 함께 생길 수도 있고 또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생길 수도 있는데요. 대개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달팽이관의 유모세포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난청이 발생을 하게 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난청으로 인해서 청각 시스템이 과흥분되기 때문에 이명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젊은 분들이 난청이 있는 경우는 아예 없을까요? 최근에는 젊은 분들도 이명의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젊은 분들도 많이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 스트레스로 인해서 2차적으로 이명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명이 심해지면 난청으로 확대되는 개념도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이명이 심해진다고 해서 난청을 악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명 소리가 커지게 되면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잘 인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그 가해로 인해서 인제 뭐 고막이 찢어지거나 닫혀진 경우에도 이런 어떤 기기를 통해서 회복이 가능한가요? 청력이?
외상으로 인해서 웨이도나 특히 고막에 천공이 생기거나 파열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기다려본 이후에 그 천공이 막히지 않는다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 외상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이게 고막 손상에만 그치지 않고 달팽이관에도 영향을 미쳐서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이명과 또 난청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미주신경 자극 치료도 적용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력 관리에 좋지 않은 이어폰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이어폰, 이어버드 또 헤드셋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나와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 제품들이지만 그중에서도 커널형 같은 경우는 귀 속 깊이 위치하기 때문에 귀의 습도를 높이고 또 이렇게 습도가 올라가게 되면 미생물이나 곰팡이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웨이도가 좁거나 웨이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지난 인터뷰에서 이제 편도결석이 잘못된 양치질 때문에 유발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반응이 좀 있었는데 요 얘기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네, 편도결석은 편도선의 작은 구멍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뭉쳐 생기는 덩어리입니다. 임상적으로는 심한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자가진단법으로는 목에 이물감이 있다든지 입에서 지속적인 악취나 기침할 때 자꾸 노란 알갱이를 배출한다든지 편도 부위에 간지럼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거울을 보면 편도에 노란색 또는 흰색 알갱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편도결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지만 잘못된 양치질로 인해서 구강위생이 나쁠 경우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편도결석이 있으면 이제 입냄새가 심해진다고 알려졌는데 일반 입냄새와 이 편도결석이 있는 경우의 입냄새가 어떻게 다를까요? 네, 일반적인 입냄새의 경우는 치아와 관련된 부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치를 한다던가 가글을 한다던가 또 치실을 잘 사용하게 되면 이런 구취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편도결석의 경우에는 그 냄새의 원인이 되는 그 물질이 편도, 즉 입안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글이나 치실 사용으로는 그 입냄새가 없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편도결석을 제거하면 입냄새가 바로 사라지게 되나요? 네, 편도결석을 다 깨끗하게 제거를 하게 되면 그 즉시 입냄새가 상당히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도결석으로 이제 내원하신 환자분 실제 분들 중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내원하는 경우도 있으실까요? 네, 사실 편도결석은 그 편도에 움푹 파인 곳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움푹 파인 공간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위에 올바르게 양치를 하지 않고 구강 이상이 나빠져서 또 음식물 찌꺼기가 쌓인다면 그런 결석이 다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편도결석이 자주 생기는 분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편도에 움푹 패인 그 공간이 입구가 좁고 안쪽이 좀 넓은 경우에 만성적으로 그 안에 음식물 찌꺼기들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경우는 편도 결석이 자꾸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만성적인 편도염이 있는 경우, 구강 위생이 불량한 경우, 그리고 비염으로 인해서 목 뒤쪽으로 코에서 목으로 이렇게 분비물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편도 결석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편도결석 때문에 편도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편도결석이 단순히 그 입냄새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편도염, 염증과 농양을 자주 만든다면 편도결석과 편도염을 치료하고 또 예방하기 위해서 편도 전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올바른 편도결석 예방법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째로는 구강 위생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식후 하루 2회 이상의 양치를 하고 또 치실을 사용해서 입안에 있는 세균의 양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주와 흡연을 줄이고 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서 구강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편도염이 자주 걸린다면 이런 편도염을 즉시 그때그때 치료하고 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편도결석이 반복된다면 이런 편도에 움푹 파인 이 공간, 편도와를 제거하거나 편도 전체를 제거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사실 이런 이비인후과 수술의 권위자로 알려져 계신데 보통 어떤 수술을 가장 많이 하시나요? 저는 이비인후과 중에서도 귀 관련된 질환들을 많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는 이명이나 난청, 어지럼증 환자들 진료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수술하는 환자들로서는 만성 중이염,
환자분들을 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중이염도 이명이나 이런 난청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만성 중이염이라는 것은 고막에 구멍이 난 상태이고 이로 인해서 청력이 나빠지게 되고 또 외부에서 물이 들어가거나 또 감기를 걸리거나 하면은 그런 이루가 동반되는 그런 증상들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오래 지속되면 달팽이관에도 나쁜 영향을 미쳐서 청력을 점점 나빠지게 하는데 이런 경우 이명도 같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이염 같은 것도 보통 수술로 치료를 많이 하는 건가요? 네, 고막에 구멍이 나 있는 경우 또 이로 인해서 만성적으로 이루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수술을 통해서 중이염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청력을 개선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난 인터뷰에서 미주신경의 개념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미주신경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을 조절하는 것은 대부분 자율신경입니다. 이러한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 몸에 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대처하는 그런 싸우는 그런 신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교감신경은 이와 반대로 이완하고 스트레스보다는 릴렉스하고 우리 몸을 쉬게 해주는 그런 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주신경은 이 자율신경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부교감 신경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바로 이 미주신경 자극을 통해서 이런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럼 미주신경이라는 게 자율신경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신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주신경에 이상이 있으면 몸에 어떤 증상들이 발생하게 되나요? 미주신경은 사실 우리 몸통 장기를 어떻게 보면 뇌와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미주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각 장기별로 어떤 질병이나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심혈관계에 이상이 생긴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미주신경 실신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자극에도 혈압이 떨어져서 기절을 한다든가 하는 실신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소화기계 같은 경우는 복부팽만이나 변비, 설사나 위산 역류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 신경계 이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불안이나 우울, 불면, 감정 조절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근에는 치매의 발병과 진행에도 관여한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적인 면역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긴장한 상태에서는 우리 몸의 면역계가 억제된 그런 상태가 유지되게 됩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미주신경 자극을 통해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줘야 합니다. 그리고 만성 피로나 에너지 저하 이런 것들도 만성적으로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것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한다든가 하는 것도 자율신경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증상들이 있으면은 보통은 이제 뭐랄까 정신과라든가 그 장기가 관련된 병원을 갈 것 같은데 이비인후과에 와서 이 미주신경 좀 이상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좋을까요?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는 이명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명이 귀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이긴 하지만은 이것이 감정과 정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또 이것이 만성화하는 데는 자율신경 그중에서도 부교감신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주신경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이런 이명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증상들을 그냥 방치하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좀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렇게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지속된다면 일단 잠을 잘 수 없고 또 이로 인해서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나아가서 인지기능까지 저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상적인 업무 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병원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런 미주신경이나 뭐 자율신경 이런 게 다시 회복이 되는 건가요? 네, 미주신경 이상으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흥분되고 부교감신경이 억제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을 하고 치료를 한다면 상당 부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뭐 완벽하게 줄일 수는 없겠지만 이것들을 어느 정도 조절하고 내가 스스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명상이라든가 이완요법, 심호흡과 같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시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두 번째로 약물 치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물 치료의 경우 대개 신경 안정제 계통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의존성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아주 증상이 심할 때 단기적으로 짧은 기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 저희가 많이 연구하고 있는 비침습적인 미주신경 자극 기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몸에 이식하는 형태의 아주 중증 환자분들에게만 사용하는 침습적인 미주신경 자극 기기가 임상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귀 부위에 이어버즈 같이 착용을 하면서 비침습적으로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를 줄이고 또 약물 치료와 병행해서 비침습적인 미주신경 자극 기기를 활용한다면 이런 미주신경 장애로 인한 자율신경 부전증을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이러한 그 비침습적인 미주신경 기기에 관심을 갖고 개발도 하고 있고 임상시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 불면증 환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임상시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 부위에 착용하는 이런 장치를 의료기기를 집에서 매일 사용하도록 하게 했을 때 불면증 환자들에서 이런 그 수면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6주간 치료를 했을 때 거의 평균 1시간 이상, 하루 1시간 이상 수면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많은 환자분들에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명 환자들에 대해서도 임상시험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비침습적인 귀의 미주신경을 자극하면서 이명 치료에 효과가 있는 소리 치료를 병행해서 같이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이명 점수가 50% 이상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이명의 치료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자율신경이나 이런 미주신경을 교란시키는 음식이나 피해야 할 어떤 행동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율신경 이상은 우리가 먹는 어떤 음식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것은 정제당입니다. 우리가 정제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굉장히 피곤하고 졸린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정제당은 고혈당을 유발하고 이런 고혈당은 교감신경의 과흥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신경 교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페인입니다. 우리가 최근 많은 분들이 커피를 점점 더 많이 마시고 있는데요. 이런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직접적으로 흥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자율신경계의 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이런 술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은 대표적으로 신경계를 억제하는 물질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율신경계의 자율적인 조절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율신경 이상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신경 건강 관리에 좀 좋은 식습관이나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자율신경 이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부교감신경을 안정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교감신경의 신경 전달 물질은 주로 아세틸콜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되는 콜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이나 소고기, 해바라기씨나 생선, 퀴노아 등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적인 염증에 영향을 미치는 오메가3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경 염증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영어나 정어리, 고등어나 삼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들, 그리고 아마시나 호두와 같은 견과류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요구르트와 같은 프로바이오틱스도 장내 유산균총의 변화를 통해서 건강한 미생물들이 자라게 함으로써 전신적인 염증을 감소시키고 장뇌축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습니다. 과거 이명과 같은 경우는 그 약물 치료만으로 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치료기기나 또 비침습적인 미주신경 자극 전자약 등이 개발돼서 좋은 임상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청과 이명 환자분들께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